고려대학교 캠퍼스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려대학교가 이번에 아마 처음으로 지금 교내에서 이제 개설되고 있는 과목 중에서 한 10과목 내외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는 수업을 갖고 있는데요. 제 수업이 그 중에 하나라서 오늘 이렇게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내 수업 듣고 있는 우리 학생들 좀 미안해요. 좀 빚어봐도 오늘 하루니까 같이 수업을 듣고요. 대신에 오늘 수업은 빅데이터 분석의 이해와 적용인데 아마 우리가 배웠던 내용도 상당히 있으니까 오늘은 그냥 여러분들 필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그냥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수업 내용은 시험에서 내야 되겠죠, 그래도. 왜냐면 전국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지, 그지? 근데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멀리서 이렇게 오신 분들 반갑고요. 저는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김성태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일반인 참석자 명단 중에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또 지금 이제 기자분도 오셨고 그 다음에 케이블 채널에서도 오셨고 또 이제 막 창업하시려고 하는 분도 오셨고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제 수업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정말 대한민국에서 어쩌면 가장 지금 핫 이슈 중에 하나거든요. 빅데이터 분석. 제대로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각자의 분야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수업 중에 어떤 질문도 해주시면 좋고요. 제가 정말 75분 시간에 정말 간추리사에 듣게 되면 굉장히 스피디하게 가려고 그래요. 굉장히 빨리 진행될 예정이니까 좀 덥고 이래서 좀 졸릴 텐데 졸지 마십시오. 금방 지나갑니다. 예. 일단 빅데이터 이해와 적용인데요. 빅데이터라는 단어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단어의 정의부터 그다음 빅데이터 분석이 뭔지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의 한번 볼까요? 빅데이터라는 용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김성태라는 사람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디지털이죠.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만들어지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런 겁니다. 인류가 기록을 하기 시작한 게 5,000년 전이에요. 5,000년 전부터 최근 지금 시점까지의 기록을 다 모아봤어요. 다 모아봤는데 최근 2년 동안에 만든 기록이 지난 5,000년 동안에 만든 기록의 90%예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카톡 있죠. 카톡 하루 얼마나 많은 카톡이 왔다 갔다 할까요? 우리나라에서. 우리 학생들은 조용히 하고 카톡 얼마나 많은 양이 왔다 갔다 할까요? 하루에. 예, 한 5, 60억. 자, 5, 60억에 해당하는 카톡의 문자 메시지도 기록이죠. 데이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게 따지면 지난 5,000년 동안의 모든 데이터를 다 합쳐도 지난 2년 동안의 데이터가 전체 데이터의 80%고요. 더 중요한 건 카톡이라든지 트위터와 같은 그런 문자라든지 영상, 유튜브의 영상 데이터가 인류가 만들어진 이후에 만들어진 모든 데이터의 90% 이상이라는 거. 그래서 빅데이터가 출현합니다. 빅데이터가 왜? 최근에 이런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으니까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가 정말 좋은 일을 해보자라는 차원이 이제 빅데이터인데요. 디지털이라는 단어, 데이터라는 단어, 그 다음에 정말 방대한 데이터, 그 다음에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처리할 수 있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죠.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고 그 다음에 다양한 데이터, 그림, 동영상, 사진, 문자, 텍스트, 신문 기사, 책, 잡지, 일기, 여러분의 블로그 내용, 이 모든 다양한 데이터를 우리가 활용해서 분석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다양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자, 잠깐 한 5분짜리 비디오에서 빅데이터가 뭔지를 잠시만 우리 확인한 다음에 다시 이제 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불 좀 올려줄까? 제 인터뷰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동영상 끄고 자, 빅데이터 우리 일상에 들어오다라는 얘기는 빅데이터 우리 일상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는 비디오인데요. 조금 보셨다시피 카드 업계에서 많이 이제 이용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것도 나왔어요. 여러분 카드 쓰죠? 네. 자, 그러면 카드 쓴 고객들에게 재밌는 정보를 주고 싶은 게 카드 회사예요. 더 많이 쓰게 해야 되죠. 그래서 맛집 정보를 주는데
어떻게 맛집 정보를 줬을까? 카드 회사에서. 고객들이 쓴 카드 정보를 이용해서 맛집 정보를 줬어. 맛집을 리스트를 짜요. 전국에서 가장 맛있는 집. 그걸 어떻게 뽑았을까? 가장 많이 카드를 쓴 가게일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3개월 동안에 재방문율이 높은 식당. 그러니까 가서 다시 카드를 걷는데 한 달 후에 다시 간다. 그럼 재방문율이 높죠. 우연히 들른 식당을 배제하고요. 재방문율이 높은 식당이 얼마나 많은지를 중심으로 해서 맛집 리스트를 짜서 실제 카드 고객들에게 그 정보를 주는 거죠. 그와 같은 방식대로 이제 카드 교수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빅데이터라는 얘기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방송에서도 봤다시 빅데이터가 뭔가라는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제가 6가지의 B 이렇게 이제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걸 좋아해요. 뭐 이렇게 딱 맞추는 거 있죠. 자, B 6개 맞춘다고 되게 힘들었어요. 자, 첫 번째, 양이 많아야 된다. 발륨이죠. 양이 많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그런다. 두 번째, velocity. 굉장히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 속도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variety라는 단어는 다양한 데이터가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많이 얘기하는 실제 여러분의 목소리. 여러분의 목소리는 기록으로도 담겨지죠. 그죠? 그래서 블로그라든지 여러분의 카톡의 내용들도 보이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실제 촬영하는 동영상, 여러분의 기록들, 그걸 비디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Volume, Velocity, Variety, Voice, 비디오와 같은 데이터를 통해서 value,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빅데이터 분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여기서 제가 이제 카피라이트이 있으니까 위에 세 개는 MIT에서 정의한 거고요. 밑에 세 개는 김성태 교수가 정의한 거다. 이렇게 기록. 이걸 다 6개 제가 정의한 거 아닙니다. 카피라이트이 있으니까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카피라이트의 반대말은 뭐예요? 카피레프트. 그렇죠. 카피레프트죠. 그래서 상식 하나. 카피라이트 운동에 반하는 운동. 카피라이트는 저작자 있죠. 만든 사람에 대한 권리를 많이 주자는 얘기고, 거기에 반대하는 운동은 뭔지 알아요? 우리 다 누리자. 많은 사람들이 그냥 프리하게 많이 누리자라는 운동은 카피레프트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카피라이트를 제가 생각해서 MIT에서 얘기한 거, 제가 얘기한 거 6개 6B로서 빅데이터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빅데이터가 우리 현대사에서 중요해졌는데 어떤 환경의 변화 속에서 중요해졌을까라는 것들을 제가 오늘 짧게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사회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여러분들 알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사회가 됐다. 자, 글로벌 데이터량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 2년이 전 세계가 갖고 있는 모든 데이터의 한 80~90%를 가지고 있다 생각했을 때 최근에 글로벌 데이터량이 엄청나게 이제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 비정형 데이터라는 것은, 자, 여러분 이거 하나 좀 배워둡시다. 데이터의 종류에는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가 있어요. 정형이라는 단어는 스트럭처가 있다는 단어고요. 비정형은 스트럭처가 없다는 얘기인데, 여러분이 카톡에 쓰는 문자는 구조가 없죠. 여러분 쓰고 싶을 때 그냥 쓰는 거죠. 아무 때나. 그걸 우리가 비정형 데이터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블로그에 다는 걸 비정형 데이터예요. 여러분이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어 집어넣는 거 비정형 데이터예요. 누구나 알 수 없는 데이터야. 그러나 정형 데이터는 있는 거죠. 신문 기사, 책, 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정형 데이터예요. 자, 지금은 아까 얘기했듯이 카톡만 해도 하루에 50억이고요. 트위터는 그보다 훨씬 더 많아요. 전 세계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자, 그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유튜브에, 여러분 아세요? 유튜브에 1분에 120시간의 동영상이 올라가요. 전 세계에서. 이 어마어마한 동영상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다 볼 수 없죠. 자, 그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가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아날로그 시대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허준 누굽니까? 어떤 책을 쓴 사람이에요? 동의보감. 여러분, 동의보감이라는 책 있죠. 그 시대에 허준이 어떻게 썼을까요? 자기가 머릿속에서 다 썼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썼습니까? 기존의 약방에서 다 있는 그 처방전 있죠. 처방전을 다 모아서 그 데이터를 다 모아 사람들이 쓴 그 데이터를 다 모아서 동의보감이라는 책을 냈죠. 자, 빅데이터를 활용한 엄청난 사례죠. 예전에. 지금 시대가 아니라 예전 시대. 김정호 어떤 사람이에요? 대동여지도죠. 자, 역사 기록에 따르면 김정호가 대한민국을 30몇 번을 다 걸어서 다녔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근데 김정호가 10살 때 걸어 다니지는 않았을 거고요.
그 당시에는 또 수명이 좀 짧았습니다. 그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걸어서 대한민국을 백두산까지, 제주도에서 백두산까지 30몇 번을 다닐 수 있는 그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럼 실제 그러면 김정호가 몇 번 다녔을까? 아무도 모르죠. 김정호만이 알겠죠. 그죠? 근데 기록에 따르면 김정호가 대한민국 지도를 그릴 때, 대동여 지도죠. 그 기록을 그릴 때 모든 자기가 간 장소를 정확히 이렇게 그리기도 했겠지만 그 지역에 있는 관청 이런 데서 본래 있었던 자료들, 그 자료들을 모아서 대동여지도를 그리는데 굉장히 도움을 가졌다. 지금 대동여지도를 보면요, 완벽해요. 지금의 모습하고 크게 완벽해요. 그 당시에 김정호라는 사람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례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해군 장교예요. 이 사람은 해군 장교인데 훈련을 받다가 다리를 다쳐서 해군 장교가 되어서 배를 타고 못 나가게 되자 이 사람이 뭘 하게 되냐면 사무실에서 해군들의 모든 자료들을 다 모아서 그걸 분석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걸 발견하게 되냐면 해군들이 보통 배가 나가고 나면 이제 사고가 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전에 당시에 1800년대 초에 해군들이 가지고 있는 지도는 그냥 지도였어요. 지도. 그러니까 위치만 정확히 있는 지도였는데 이 몰이라는 사람이 해군들의 항해 일지를 전부 다 모아서 1800년대 초에, 지금부터 200년 전에 뭘 그랬냐면 지도 위에다가 사고가 자주 나는 지역, 지도 위에다가 태풍이 오는 지역. 자, 그렇게 되면 항해 일지가 보면 여름에 출발한 배, 겨울에 출발한 배, 1년 내내 다른 시절에 다른 시간에 출발한 배들의 항해 일지를 가지고 7월 달에는 어느 지역에서 사고가 잘 난다. 이런 항해 일지를 중심으로 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몰이라는 사람이 해군 지도를 다시 그리게 됩니다. 그 해군 지도가 역사상 인류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사람이죠. 몰이라는 사람. 안 들어봤죠. 에디슨만 알지, 그지? 몰이라는 사람 몰라. 이 몰이가 200년 전에 그린 이 항해 지도가 여러분 지금까지 쓰여지고 있어요. 항공 지도로도 쓰여지고 있고요. 지금 배들도 몰이가 그린 항해 지도를 바탕으로 지금 운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고도 거의 많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실제 비용과 시간도 단축했습니다. 자, 몰이라는 사람은 200년 전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가면서 빅데이터는 훨씬 더 중요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샬 맥루한이라는 사람은 글로벌 빌리지라는 용어를 써요. 뭐냐면 전 세계는 이제 하나의 조그마한 부족청 같다. 왜?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로 이제 연결된 전 세계는 전부 다 네트워크 되어 있죠. 자,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데이터를 우리가 다 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빅데이터에서는 전 세계의 데이터를 다 모아서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개방과 공유 시대, 이거 빅데이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말입니다.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소유의 종말이라는 얘기를 썼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소유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우리 집에는요, 여러분 아세요? 브리타니카 사전 이래가지고 막 한 20권짜리가 응접실에 있었어요. 그게 뭘 뜻하는지 아세요? 이 집은 똑똑한 사람이 산다. 많이 배운 사람이 산다. 제가 86년도에 고려대학교 입학했는데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한 30년 다 돼가죠. 그때 저희 교수님 방에 책이 얼마나 많은지 알으세요? 딱 들어가면요, 방이 온통 책이에요. 교수님 방에 있는 책의 권수가 교수님이 정말 얼마나 똑똑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식은 남한테 나누는 게 제일 안 됐어요. 다 자기가 책을 사서 소유하지. 그래서 책을 사면 다 가지고 있어. 그게 소유의 지식이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 중요한 거 있습니다. 내가 궁금한 게 있으면 그 정보가 있는 데를 찾아 들어가면 되죠. 옛날에 저희 때 대학에 공부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사전이었어요. 사전. 전자사전이 아니라 사전. 그래서 사전이 얼마나 지저분한가가 이 친구가 영어를 얼마나 열심히 공부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사전을 씹어 먹었어요. 씹어 먹으면 외워질까봐. 그 친구 별명이 뭔지 아세요? 워킹 딕셔너리. 걸어다니는 사전이었어요. 왜? 다 먹었으니까. 자, 그 당시에는 소유 중요했습니다. 지금은 뭐죠? 어디에 데이터가 있는지를 찾아 들어가면 되는 시대. 그걸 우리가 이제 개방과 공유의 시대다 얘기하고요. 제레미 리프킨은 지금은 소유의 종말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빅데이터의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 이겁니다.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우리 사회는 너무 자주 변해. 그 불확실성 속에서 뭔가를 예측할 수 있는 것. 자, 우리가 보통 회사에서 고객의 마인드, 고객의 욕구를 읽을 때 어떻게 보통 많이 하냐면요. 서베이를 돌려요. 고객들한테 서베이를 돌리죠. 여러분도 해봤지만 설문지 오면 대답할 때 뭐가 존재하는지 알아요? 소셜 디자이어 바이어스. 그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조선일보를 보십니까? 안 봐도 본다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 그래야 내 체면이 유지되니까. 오늘 아침에 기사 읽었어요? 신문 읽었어요? 안 봐도 읽었다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 주로 텔레비전 뭘 보십니까? 주로 막장 드라마 봐도 뉴스 봅니다. 사람은 상당히 체면이 중요해요. 그래서 면대면 인터뷰를 하든지 전화를 할 때 솔직한 답변을 하지 않아요. 자, 비정형 데이터 얘기했죠. 우리가 카톡 여러분 솔직하게 하잖아요. 나 오늘 뭐 재밌었어. 욕하잖아 막, 그지? 그거 알아요?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욕을 얼마나 자주 하나 조사했는데 세상에 중고등학생 중에서 75%가 하루에 한 번 이상 욕을 한다. 한 번 이상이면 좀 적은 건가? 근데 4명의 학생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시키고 녹음을 했는데 세상에 73초마다 한 번씩 욕을 하더래요. 73초마다 한 번씩. 그게 솔직한 애들의 심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카톡, 트위터, 블로그 이런 솔직한 표현들을 다 모아서 분석해야 그 사람들을 정확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일부러 찾아가서 물어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빅데이터의 분석 장점인 거죠. 그래서 불확실성 속에서 뭔가를 예측할 수 있는 게 빅데이터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상관성과 인과성의 재발견, 건강보험관리공단. 한 달 전쯤 됐습니다. 우리나라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엄청난 액수의 수천억의 액수의 돈을 담배 제조회사, 우리나라 담배 인삼공사죠. KTNG. 담배 제조공사에다가 수천억의 그 소송을 걸었어. 근데 왜 소송 걸었을까? 담배가 국민 건강에 도움이 안 된다. 폐암을 유발한다. 옛날에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담배와 암의 연결성에 대해서 많이 나왔어. 미국에서도 많이 나왔어. 그런데 왜 이번에 이걸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이번에 했을까? 뭘 한지 알아요? 흡연자 수백만 명의 기록 있죠. 흡연자 수백만 명의 기록을 수십 년 동안 데이터를 수집해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은 암으로 해서 죽을 확률이 담배를 안 핀 사람에 비해서 훨씬 높다라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가지고 공단에서 담배회사에 야, 너희가 담배를 만들어서 보험공단의 국민 세금으로 이루어진 기금이 돈이 많이 사용되어졌으니까 그 돈만큼 너희들이 배상해. 제3자 구상권을 행사한 거예요. 지금 소송 중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빅데이터 결과를 바탕으로 예전에는 그냥 담배와 폐암에는 관련성이 있겠지라고 하는 그냥 알고 있는 거를 명쾌하게 관련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건 거죠. 자, 비슷한 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도 있었어요. 캐나다에도 있었어요. 미국의 경우에는 담배 회사가 향후 50년 동안 미국 주정부에 수백억 달러의 돈을 매년 내야 돼. 왜? 관련성이 있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자, 그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가능해졌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빅데이터가 왜 중요한가? 미 대통령 과학자문위원회에서 2010년도에 이거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2012년 다보스 경제포럼에서 빅데이터가 향후 30년 동안 가장 중요한 미래 성장 동력 분야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고요. 2011년 맥킨지 리포트에서 앞으로는 빅데이터를 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기업들이 라는 얘기를 했고요. 보고서를. 여러분 잘 아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되면서 가장 강조한 게 뭡니까? 미래부, 미래창조, 창조경제, 상생경제. 그 핵심에 IT 기술을 활용한 가치창조, 결국에는 고용창출, 일자리 만들자 이런 얘기죠. 그 핵심에 빅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박근혜 창조 경제의 핵심 10개의 키워드 중에 빅데이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빅데이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빅데이터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빅데이터 시장의 규모가 2013년
100억 달러, 2015년 170억 달러. 어마어마한 규모로 커져갈 것으로 우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이제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짧은 시간이지만 빅데이터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서너 개의 개념을 제가 드리는데 한번 메모하시면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얘기예요. 현재까지 빅데이터 분석은 거의 컴퓨터 공학과라든지 공학도들에 의해서 주도가 되어 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신문방송학을 전공했고요. 미디어학부 교수지만 사회과학적인 입장에서 빅데이터를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는 측면에 저는 좀 주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빅데이터가 중요한가? 첫 번째, 집단지성이란 단어. 집단지성이란 단어 뭔지 알죠? 자,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 역사적인 기원은 집단지성이란 단어의 역사적인 기원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영국의 소경매 시장에서 소 있죠, 소 경매 시장에서 몸무게를 딱 맞추는데 경매하는 사람들이 야, 저 소 딱 보고 저 몇 킬로겠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몸무게 한번 맞춰보세요. 그런 것처럼 소를 딱 맞추는데 한 사람이 소의 몸무게를 맞추는 것보다 10명을 집어넣어서 쓰게 했더만은 10명의 평균이 한 사람보다 정확하고요. 그 다음에 100명 들어오게 해서 100명이 소의 몸무게를 예측해서 그 평균을 지어보니까 한 사람 10사람보다는 100명이 더 정확한 거예요. 무슨 말이야?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관찰해서 기록을 할 때 그 기록이 소수 기록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집단지성이에요. 다른 말로 컬렉티브, 집단 속에서 더 지능적인 정보가 존재한다라는 게 집단지성이에요. 자, 무슨 말인가? 이게 왜 빅데이터하고 관련이 있어? 우리는 어마어마한 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결과를 제시할 때 그 많은 데이터 속에 오히려 적은 데이터보다는 더 많은 인텔리전트한 정보가 있다라는 우리의 전제를 가질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우리 고등학생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좋습니다. 내가 고등학생들 보통 곱비리 그러는데 여기서 그럴 수는 없고. 자, 하인리의 법칙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또 메모해 봅시다. 하인리의 법칙도 빅데이터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인리라는 사람은 1920, 30년대에 미국의 보험회사 직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보험금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이 사고를 좀 예방하면 보험금 지출이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모든 보험 관련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분석해 본 결과 재밌는 결과를 하나 냅니다. 자, 이거예요. 1대 29대 300. 자, 무슨 말이냐면 성수대교가 무너지기 전에 이 어마어마한 재난이죠. 그 1위예요. 차들이 다니면서 좀 마이너하지만 29번의 다리가 좀 위험하다라는 그런 사고가 났었어요. 그 전에. 그리고 29번의 사고가 나기 전에 그 전에 300번의 사람들이 다리가 이상한데 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전조 현상인데요. 쓰나미가 오기 전에 29번의 쓰나미보다는 작은 사건이 일어나고요. 300번의 그보다 더 작은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리는 1대 29대 300이라는 법칙을 세워서 전조 법칙이라고 얘기했는데 빅데이터는요. 재난 방지를 위해서도 많이 씁니다. 빅데이터는. 재난 방지를 위해서 300이 터졌을 때 1이 곧 터질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잡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하인리의 법칙은 빅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재난 예방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법칙이 될 수 있다. 자, 영어로 이제 김성태인데 본인입니다. 접니다. 김성태가 얘기한 역의제 설정 이론 뭐냐면 여러분들이 글을 쓰게 되면요. 그 글이 실제 신문에도 실리고 소셜 아젠다가 되고 중요한 이슈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신문이라든지 정책이 정부에서 이렇게 나왔지만 지금은 한 개인의 글에서도 출발한다는 얘기예요. 항우석 박사가 잘못되었다라는 것도 한 과학자의 얘기였고요. 제주도에서 어린 학생들이 먹는 식단 도시락의 반찬이 너무너무 형편없다 얘기한 것도 한 사람의 사진으로부터 출발한 거죠. 역의제 설정 이론은 뭐냐면 한 개인의 의제가 우리 전체 사회 의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빅데이터에서는 한 개인의 의견을 다 모으죠. 그렇죠? 그 개인들의 의견을 다 모으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를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역의제 설정 이론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롱테일 이론, 백화점에서 매출을 할 때 옛날에는 VIP 고객 중심의 마케팅을 했어요.
근데 크리스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모든 기업들의, 거의 많은 모든 기업들의 매출액의 80%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일반 고객들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럼 기업들에서 20%의 VIP에 집중했을까? 일반 고객들이 안 잡히니까. 빅데이터 시대에는 일반 고객들이 다 잡혀요. 그래서 크리스 앤더슨은 이제는 긴 꼬리, 보통 일반인들에 더 집중하는 새로운 전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롱테일이에요. 20%의 VIP가 아니라 80%의 일반인들에 더 집중하자라는 게 롱테일 이론이다. 자, 빅데이터 분석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론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Strength of the Weak Tie라는 게 뭐냐면 그라노베타라는 사람이 얘기했는데 현대인의 대인 관계는 자주 봐야 친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뭐였죠? 이웃 사촌, 옆에 살면 친한 거죠. 지금은 뭔지 알아요? 한 번도 안 봐도 돼. 온라인상에서, 카톡상에서 그냥 얘기되는 사람들도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라노베트는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카톡하고 전화하고 문자하는 그런 먼 사람들의 관계가 더 강하다라는 Strength of the Weak Tie라고 하는 새로운 주장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대사회는 스트롱 릴레이션십이 아니라 가끔 문자하고 가끔 취미하고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모이자 그랬을 때 모여서 같이 취미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Strength of the Weak Tie도 빅데이터 분석에서 상당히 유용한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빅데이터, 이제는 빅데이터를 대충 이해했다 그러면 이제 적용 사례로 넘어갑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표적인 적용 사례. 여러분이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왓슨이란 그 컴퓨터가 있는데, 제퍼디라고 하는 미국의 퀴즈쇼에서 가장 퀴즈를 잘 맞추는 대표 선수, 여러 번 우승한 그 사람하고 이 컴퓨터가 대결을 해요. 이 컴퓨터 속에는 빅데이터가 들어가 있어. 이 모든 빅데이터를 집어넣었어. 그래가지고 시합을 했는데 컴퓨터가 이겼어요. 그런 얘기예요. 자, 몇 년 전에 여러분 그 바둑 잘 두는 이창호 알아요? 이창호 알죠? 바둑. 이창호와 컴퓨터가 바둑 대결을 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예, 이창호가 이겼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모든 가능한 길을 다 넣으면 컴퓨터가 이길 수도 있어요. 자,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 또 여기 있는데요. 이거 먼저 얘기할까요? 여러분, 구글의 독감지도 뭔지 알아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미국 사람들이, 전 세계 여행객들이 여행을 할 때 이제 대한민국을 여행을 온다 그랬을 때, 아, 대한민국은 지금 감기가, 독감이 유행하고 있으니까 가지 말라, 이렇게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제 그걸 얘기를 해요. 미리 얘기를 해줘요. 근데 세계보건기구에서 얘기할 때는 벌써 독감이 돌고 있을 때죠. 그래서 구글에서 뭘 하냐면, 구글의 검색어 중에서 감기와 관련된 검색어가 한국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한국에서 예를 들면, 야, 감기에 좋은 약이 뭐야? 기침하는데 뭐가 좋지? 이런 검색어가 구글을 통해서 한국의 IP에 있는 컴퓨터에서 많이 검색되었다. 그럼 무슨 말이야? 이 지역은 감기가 곧 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대한민국을 감기 독감지대로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구글 검색을 통해서, 구글 검색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지금 감기에 걸려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보다는 일주 빠르게 구글 감기 지도가 전 세계에 감기에 대한 지도를 그려주고 있어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아마존닷컴에서 당연히 책을 팔죠. 책을 팔 때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아마존닷컴의 고객이 어떤 책을 샀는지를 쭉 조사를 해요. 그래서 보니까 맛있는 음식에 대한 책을 많이 샀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 아마존닷컴에서 앞으로 음식에 대한 책이 나왔을 때 누구한테 광고하는 게 나아? 여행에 관심 있는 사람한테 광고하는 것보다는 그동안 먹는 거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한테, 그 사람들을 위한테 집중적으로 마케팅하는 게 더 낫겠지. 그래서 뭐냐? 고객 정보 빅데이터를 가지고 맞춤형 마케팅을 해서 매출액을 상당히 끌어올렸다라는 게 아마존닷컴이에요. 여러분, 여기 미디어 학구 많죠? 아마존닷컴이 드디어 워싱턴 포스트를 샀어요. 여러분, 워싱턴 포스트가 어마어마한 신문 아닙니까? 100년 이상 된. 아마존닷컴 사장이 잽 베넷이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워싱턴 포스트를 인수했어요. 자, 지금 시대가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T맵이 뭐예요? T맵. 앱이죠, 앱. 여러분 쓰고 있는데, 저도 이제 T맵 쓰고 있는데, T맵은 뭐가 좋아요?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이 되죠. 여러분 그러면 T맵에서 실시간 교통정보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을까? 아까 모리하고 똑같은 얘기야. 모리가 해양지도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지도가 있어. 지도는 다 있어. 그럼 요 안에 실시간 정보를 어떻게 가져갈까? 그래서 T맵이 돈을 벌었어요. 어떻게 가져갔을까? 제가 10초 기다리고 답이 안 나오면 저는 성질이 급해서 빨리 얘기해야 돼. T맵이요, 우리나라 전역에 가장 많이 움직이는 차들, 뭐 택시라든지 화물차라든지 5만 대에 거기에 GPS를 설치했어요. 어느 정도의 베네핏을 주고. 그래서 그게 움직이는 속도를 가지고 실시간 검색을 해요. T맵은. 자, 무슨 말이에요? GPS, 위치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다 모아서 빅데이터로 처리해가지고 바로 쏴주죠.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표적인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죠. 넷플릭스라고 하는 영화 회사가 있는데, 기존에 영화를 본 사람들이 어떤 영화를 많이 봤는가를 가지고 그 장르의 영화를 추천해서 엄청나게 매출액을 늘렸어요. 대표적인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빅데이터를 그러면 기업에서만 쓰는가? 아니에요. 어디죠? 공공 부문에서도 쓰고 있는데, 삼성병원하고 이제 성균관대학교가 자살 예보 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동안 삼성병원에서 입원해 있다가 죽은 환자 중에서 자살로 죽은 환자들 꽤 많아요. 그 사람들의 병원 치료와 질환에 대한 그 사람들의 의료 기록들을 다 모아서 분석해 본 결과, 자살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패턴이 있다라는 거야. 자살 한 며칠 전에 어떤 현상을 보여. 그러면 어떤 환자가 그런 현상을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자살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 워닝을 주는 거야. 이 환자는 의사들이 좀 더 집중적으로 보살펴라. 와 같은 기존의 환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모아가지고 특히 자살한 환자들 예보 시스템을 개발한 거죠.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제가 우리 학생들 빅데이터 좀 활용해서 뭐 좀 적용해보자 해서 지난번에 숙제를 냈어요. 우리 학생들이 가져온 숙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여기 결혼하신 분들 많은데, 이혼 예방 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한 이혼 예방 시스템. 제가 기가 막히다 그랬어요. 야, 그것만 되면야 엄청나다 이거. 그래서 이혼 예방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모아야 이혼 예방. 그래서 이혼한 커플들의 그동안의 모든 기록들을 모으는데, 그 기록이 뭔지는 몰라, 우리 아직. 우리가 찾아야 돼. 그 기록을 모아보면 이혼한 커플들이 보이는 특징들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욕이 많다든지, 외박이 잦았다든지, 술 먹는 횟수가 많았다든지. 자, 그런 게 보여질 때 당신은 이혼할 가능성이 70%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혼 예방 시스템. 나는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여러분 그거 알아요? 크리에이티비티는 황당함에서 출발해요. 나 이거 분명히 언젠가는 이게 될 거라고 봐. 이혼 예방 시스템. 곧 그날이 오길 바랍니다. 자, 주가 변동 예측 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기존에 뭐 많이 들어가 있죠. 뭐 물가 지수 들어가 있고요. 뭐 다 들어가 있는데, 날씨도 들어가 있는데 다 들어가 있어. 최근에 넣은 게 뭐가 들어갔냐면, 여러분의 검색어 단어들이 들어갔어. 사람들이 검색어에 어떤 단어를 많이 칠 때 주가가 그 다음날 올라가는지, 어떤 단어를 칠 때 그 다음날 주가가 내려가는지를 쳐보니까, 날씨라는 단어가 검색어에 많이 등장하면 주가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주가가 내려가더래요. 왜? 보통 사람들이 밖에 놀러 갈 때 날씨를 쳐보죠. 그러면 사람들이 밖에 놀러 가면 주가는 거래를 잘 안 하게 돼 있어요. 주가는 거래량이 많아야 올라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검색어에 어떤 단어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해가지고 몇십 개의 단어를 가지고 주가를 예측해 보니까 예전의 주가 예측 시스템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더라라는 게 요즘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례예요. 자, 샌프란시스코 범죄 예방 시스템은 이런 거야. 샌프란시스코에 범죄가 너무 많아.
이걸 어떻게 줄일까를 고민하다가 샌프란시스코에서 30년 이상의 샌프란시스코의 범죄 관련 정보들을 다 모은 다음에 10월 마지막 주에, 오늘이 목요일이죠. 10월 마지막 주에 목요일 날에 가장 많이 발생한 범죄 지역이 있을 거 아니야. 30년의 데이터를 모았으니. 그럼 거기다가 뭘 보내야 돼? 경찰차를 거기다 보내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이 범죄 예방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범죄를 30%를 줄였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학생들 아이디어 중에 또 하나 있어. 뭐가 있는지 알아요? 헌혈 시스템 구축. 헌혈차가 별로 사람들이 헌혈도 안 하는데 많이 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헌혈을 많이 할 수 있는데 보내는 시스템을 구축하자. 빅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뭐 그런 얘기도 우리가 나왔어요. 자, 공공구분이 이렇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거 그림 한번 볼래요, 여러분? 좀 복잡하죠? 자, 아까 얘기할까요? 자, 이런 겁니다. 내가 좀 이따 이제 동영상을 하나 한번 보여줄 건데, 요즘에 수능 시험 시즌이에요. 그죠? 내일 모레 수능 시험이. 그러면 사람들이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을 거예요. 시험 때문에. 자, 그러면 사람들이 시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사람들이 무한도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자, 무한도전은 시청률이 11%예요. 본방이. 그거 알아요, 여러분? 남북의 창이라는 거 있죠? 남북한에 얘기하는 남북의 창. 시청률 본방 11.2%예요. 무한도전이 11%인데 남북의 창이 11.2%야. 이해돼? 그럼 어디로 다 빠진 거야? VOD 뭐 나중에 보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에서 다운받아서 뭐 이런 거 보지. 유튜브에서 보고, 그죠? 그죠? 자, 그런 사람들의 그런 어떤 무한도전을 소비하는 그런 형태들, 이런 것들을 다 모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무한도전 딱 쳤을 때 얼마나 사람들한테 인기 있을까를 본방 시청률 11%는 얘기할 수 없는 거야. 그럼 무한도전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무한도전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는, 무한도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사람들의 왠가 기록들, 카톡, 트위터, 블로그, 신문기사, 모든 기록들을 다 모아서 분석해보면 사람들의 총체적인 무한도전의 평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걸 해서 우리 김태호 PD가 저 8년 후배예요. 우리 구사학번 촌놈인데 우리 김태호 PD한테 주려고 그래요. 저서 야, 무한도전, 내가 무한도전 완전 팬이거든요. 무한도전 제대로 만들어봐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자, 그걸 하기 위해서 무한도전이라는 단어를 찾다 그랬을 때 많은 다양한 매체를 일단 그 매체의 사이트를 분석 포함을 시켜야 돼요. 우리가 내 분석 대상 딱 가져오는데 거기에 거의 모든 매체의 사이트를 다 넣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무한도전이라는 단어를 치고요. 여기 보면 크롤러라는 게 있는데 이 크롤러는 빅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가져오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무한도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모든 텍스트들, 문장들을 여기서 다 끌어와야 돼. 이렇게. 끌어와서 이 크롤러들이 하드웨어 다 여기 저장을 해요. 이 저장된 무한도전이 포함된 모든 텍스트를 아마 수천만 건, 수억 건이 될 거야. 그 수억 건을 이제 분석을 이렇게 하는데 그 분석에 보면 형태소 분석, 무한도전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는 다양한 단어들이 뭐가 있는지, 재밌다, 기발하다, 무한도전에 대한 평가들 있죠. 그 평가들을 다 모으면 아마도 무한도전에 대한 정말 정확한 평가가 되지 않을까요? 그럼 기업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기업에서는 제품에 대한 평가를 서베이에 돌려서 할 게 아니라 그 제품에 대한 사람들의 솔직한 얘기들 다 모아서 분석하면 서베이 그냥 물어본 거하고는 전혀 다른 답을 얻을 거예요. 그게 빅데이터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가 어느 분야에서 활용되냐고 얘기할 때 빅데이터에 어떤 키워드가 포함된 텍스트를 분석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도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도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가 어떤 사람이 이 분야에서 영향력이 있는지를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기업과 내 기업이 어떤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어떤 평가, 이미지 평가에 대한 것도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아까 우리 독감 예방처럼 A라는 기업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햄버거를 사 먹었는데 뭐 이상해, 맛이. 그러면 사람들이 야, 거기 가지만 햄버거 맛이 이상해. 이런 텍스트가 미리 있으면요. 그 기업에서는 맛에 대한 평가를 미리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위험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게 빅데이터의 장점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을 이렇게 제시돼요. 이제 했다 치고 분석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시간별로 얼마나 많은 무한도전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등장했는지,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제일 많이 등장한 시점에서는 뭔지, 자유로 아마 가요제에서 뭐 이번에 어떻게 된다라든지 그 이슈들을 찾아낼 수 있죠. 그러면 어떤 기업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 기업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등장하는 이 시점에 뭐가 있어? 지금 뭐 난리가 난 거야. 뭐가 있어? 분명히. 근데 회사에서는 몰라. 정기적으로 안 하잖아. 그지? 그럼 실시간으로 보니까 어떤 회사 얘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되고 있어.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문제를 찾아서 위험을 해결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차원에서의 이런 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무한도전에 대한 긍정과 부정에 대한 글들을 이렇게 다 모을 수가 있어요. 이 파란색은 긍정이에요, 여러분. 빨간색은 부정이에요. 자, 이거 한번 볼래요? 빅데이터를 분석하면 아까 자료를 다 모은다 그랬죠. 무한도전에 관한 모든 데이터 수천만 건을 다 모은다 그랬죠. 그 모은 데이터가 여기 다 있어. 수천만 개가 여기 리스트업이 돼. 무슨 말이야? 다 분석 결과가 이렇게 그림으로도 나오지만 무한도전에 들어간 모든 텍스트의 원문들이 전부 다 여기 리스트가 되네. 여러분들이 다 볼 수 있어요. 빅데이터의 장점, 단순하게 결과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 원문을 그대로 보여주기도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이제 빅데이터 관련해서 무한도전이라고 해봅시다. 여기 가운데가 무한도전이야. 그다음에 무한도전과 관련이 있는 대표적인 단어가 뭔지. 그래서 보니까 유재석이라는 단어가 있어. 무한도전은 유재석 때문에 사는구나. 또 보니까 하하 때문에 사는구나. 무한도전 보니까 찌질이, 박명수 밉상. 야, 그거 봤어, 여러분? 관상이라는 영화 있잖아. 그거 봤어? 관상이라는 영화를 보고 무한도전의 멤버를 다 이름을 붙인 거야. 정영돈 진상. 나 얘가 제일 재밌어. 정준하 밥상. 박명수 밉상. 그렇게 한 게 전부 다 그게 빅데이터 보니까 저도 찾아보니까 나왔어요. 그런 재밌는 얘기들이. 자, 그런 게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가능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시장 규모 아까 얘기했고. 자, 적용 사례 지금 이제 잠깐 동영상 보여줄 텐데, 제가 설명을 좀 하고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채널 IT에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오늘 뭘 할까 이제 상당히 많은 분석을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동성애를 보여주고 싶어요. 왜 보여주고 싶냐? 동성애에 대한 우리나라의 연구조사가 없어요. 서베이도 없고요. 그래서 실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 쉽게 우리 표현 안 하죠. 그러면 동성애를 정말 분석하기 위해서는 서베이 돌려서는 될 일이 아니야.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었어. 아이, 좋죠. 당연히 괜찮죠. 그러면 얘 그거 아니야? 동성애는 입에 담기 힘든 용어죠. 근데 나만의 기록에서는 솔직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동성애라는 단어를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을 한 결과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 좀 끌까요? 자, 이 프로그램을 다 볼 수는 없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신에 오늘 이 수업에서 특별히 제가 좀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빅데이터가 뭔지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방송에서처럼 텍스트 중심의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또 실제 프로그램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우리 사회의 어떤 흐름, 트렌드를 이제 정확히 읽어낼 수 있다는 면에 있어서 빅데이터가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이제 우리 이 수업에서는 학생들하고 빅데이터 분석의 이해와 적용이라는 수업이기 때문에 한 학기의 절반은 빅데이터가 뭔지를 배워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나머지 절반은 뭘 하냐면 실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이슈를 분석할 수 있을까를 같이 한번 그룹 워킹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그룹이 저희 수업이 80명 수업이고 13개 조가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얘기하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우리 학생 조 중에서 한 2개 조 정도를 어떤 걸 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실제 우리 학생들이 뭘 하는지. 자, 7조하고 몇 조죠 오늘? 11, 12, 13도 준비했나요? 그러면 일단 시간을 보고요. 7조 어디 있나? 7조부터 우리 합시다. 잠깐 나와서.
잘생겼다. 우리 고려대학교 학생들 정말 잘생겼어요. 예전에 선생님이 잘생기니까 우리 학생들도 아주 잘생겼어. 안녕하세요. 저는 집단 급식소의 전담 문제를 해결하라는 주제로 이번에 캠프를 하고 있는 신조입니다. 신조의 발표가 대단히 행복합니다. 저희가 보통 음식물 쓰레기가 되게 문제가 많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저희가 해결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분석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요즘 집단 급식소, 학교나 대기업 급식소나 아니면 공사 아니면 공기업들의 급식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중고등학교. 그런 데서 발생하는 전반의 피해 금액이 올해 약 1조 5천억 원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2000년 이후에 매년 연평균 3%씩 증가를 했었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이 하루에 1톤이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을 한대요. 실제 북한이나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톤이면 살 수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양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실제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20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주제로 잡은 집단 급식소의 발생 규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았는데 전체 음식 쓰레기 중에서 1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10% 중에서 저희가 그 발생 원인별 비중을 한번 보았는데요. 먹다 남김, 먹지 않음, 유통, 조리 과정 이렇게 세 가지로 보았을 때 음식을 조리한 후에 생기는 것을 저희가 잔반이라고 정의를 해보았을 때 75% 정도가 잔반이었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저희가 계산식을 세워서 꺼내보았을 때 1조 5천억 원이 2012년도에 발생했음을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정부나 기관들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미 많이 있는데요. 이런 노력들에는 몇 가지 단점이 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면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지금까지 음식물 쓰레기 저감 정책은 사후 처리 위주였습니다. 여기서 사후 처리란 음식을 이미 만들고 난 다음에 발생한 것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정책 위주였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발생 억제 정책으로 정부가 나오고자 하는데 이 정책의 수립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미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2010년에 이 심각성을 정부가 알게 되어서 이때부터 그 종합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주로 식재료 쓰레기를 감량한다든지 식판을 교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린데이를 실시하거나 메뉴판의 열량이나 음량을 크게 해서 이미 음식을 만든 다음에나 사람들이 그냥 작게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쪽으로 주로 정책이 나와 있었고요. 발생 억제 정책은 이제 애초에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계획적인 조리 장려, 소량 주문 장려 등 명확한 솔루션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2013년 6월부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벌금 형태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냥 얼마나 음식물 쓰레기를 나오느냐에 따라서 벌금을 그 쓰레기 봉투 가격을 다르게 한다든지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그나마 좀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2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얼마나 효과를 보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년간 접속 시행을 한 결과 시행기간 평균 약 29% 수준을 감소했어요. 이게 언뜻 보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부 측에서 장려를 하는 그런 정책들에 주로 공기업이나 공사, 공립학교 위주로 시행이 되었고요. 이들은 정부에서 시키는 거니까 당연히 열심히 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건 한참 떨어지는 감소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고민에 빠지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저희가 근본적이라 하면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조리를 하기 전에 저의 어떠한 음식을 만들지를 좀 예측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조리 전 단계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이런 프로젝트를 저희는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잔반이 남는 거나 아니면 그 메뉴 아니면 식재료들과 제가 아까 교수님께서 수업 때 설명하셨듯이 인과성이나 상관성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상관성이 높은 것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하는 고민을 시작해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팀 프로젝트를 하는 그 계획을 다음과 같이 한번 수립을 해보았습니다. 이게는 시공간의 흐름이고요. 시간의 그리고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가는데 핵심 질문 크게 3개를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빅데이터를 일단 수집을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는 빅데이터 간의 연관성 어떻게 찾을까? 그리고 도출의 연관성에서 어떤 솔루션이 나올까 했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굉장히 1단계입니다. 저희가 아이디어를 한번 뽑아봤는데 대구업체나 또 식당들의 식재료 수출 거주 데이터라든지를 좀 모아보고 그 외에는 잔반에 대한 자료 말고 그 변수들에 대한 아이디어 회의를 한번 진행해 볼 것 같아요. 일단 지금까지 나온 거는 날씨나 요일, 감정어 분석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물론 집단 급식소라고 대한민국 전체가 잡혀 있지만 저희가 시간상 시간이나 접근성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고려대학교를 프로토타입으로 먼저 한번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표한 빅데이터 솔루션 도출 성공 시 저희는 공급자로 소비자 양방향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보시면 저희가 만약에 솔루션 만든다면 배급 업체한테는 다음과 같은 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데, 먼저 보다 아까 말씀드렸듯 근본적인 단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책들이 급식소의 형태에 따라서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이게 다 비용으로 저희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애초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면 급식소 유형하고 무관한 해결책보다 더 좋은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비용 절감 효과는 말하지 않아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더 좋아하느냐를 발견할 수 있다면 급식 메뉴에 대한 만족도도 증대시킬 수 있을 거라고 봤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 다른 조 뭐였죠? 우리 한 조만 더 해봅시다. 잠깐 나와 볼래요? 우리 다른 조 11조인가? 1조 어디 있어? 오케이. 우리 저희 시간상 우리 5조를 준비했는데요. 2조만 듣고요. 그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봉사활동이랑 그리고 빅데이터를 연관해서 살펴보게 될 1조입니다. 저희는 개개인들이 원하는 봉사활동이 어떤 게 있는지, 또 어떤 봉사활동을 하면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빅데이터를 어떻게 조사할 수 있을지를 연구해 봤고요. 이건 제가 뽑은 카피인데 당신의 관심을 봉사로 이끌어 드립니다 라고 뽑았습니다. 아까 쪽에서 너무 열심히 팍하게 잘 준비하셨더라고요. 저희는 약간 티저 영상으로 잠깐 왔다 갑니다. 잘 집중하세요. 저희는 문득이라는 단어를 키워드로 잡았는데, 보통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충분히 다들 하고 계실 텐데, 근데 봉사활동을 하시는 사람들은 약간의 강제성이 있을 거예요. 스펙을 위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더 많은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하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봉사활동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밥 먹다가 문득 봉사활동 한번 해볼까? 아니면 길 걷다가 문득 또 봉사활동 한번 해볼까 했는데, 막상 제가 봉사활동 무슨 매치 사이트 같은 게 있는데 거기 들어가 보면요, 자기 아이디를 입력하고 그리고 나이대와 지역과 하고 싶은 걸 다 선택할 수 있는데, 문득 막상 선택하고 나서 알아보면 자기가 원하는 건 거의 없고요. 또 자기가 뭘 하면 좋을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걸 빅데이터로 활용하면 충분히 더 많은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게 테크놀로지 필드 오피스라는 단어는 아까 수업 초반에 오바마 때 나온 건데요. 오바마가 지난 대선 때 사용한 기술 야전사령부, 이름도 되게 어마어마한데, 이게 어떤 거냐면 한날 한시에 부부의 집에 같은 메일이 보내지게 돼요. 근데 그 부부의 메일 내용이 다르게 되는 거죠. 어떤 거냐면 남편의 경우에는 공화당도 찍고 혹은 민주당도 찍는데, 아내의 경우에는 민주당을 찍는데 선거를 잘 하거나 하지 않거나, 혹은 유화 정책을 원한다거나, 그런 사람들에 따라서 다른 메일이 보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유사하게 저희는 이거를 봉사활동 영역으로 이용해 볼 생각입니다. 제 친구의 SNS를 잠깐 살펴봤어요. 이게 제가 체계적으로 안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잠깐만 보고 넘어갈게요. 제 친구의 경우에 이거 스타일리스트로 지금 화장품을 만드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데, 얘가 SNS를 잘 살펴보니까 그 SNS 상에다가 자기가 일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전혀 쓰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보면 당연히 얘가 스타일리스트로 근무하고 있으면 봉사활동을, 임의용 쪽의 봉사활동을 추천해주면 당연히 좋겠지라는 생각을 할 텐데, 이걸 잘 살펴보니까 이 친구가 일할 때 말고는 일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봉사활동으로까지 굳이 얘를 추천할 필요가 있을까? 이게 되게 간략한 데이터만으로도 저희가 했던 거고요. 기존에 봉사활동을 많이 해왔던 기존의 데이터들을 더 많이 모아서 또 다른 사람들과 연관시키면 더 많은 봉사활동 기회를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희 데이터와 그리고 봉사활동을 연관시켜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케이. 조금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면, 봉사활동의 이유가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 사람들의 어떤 봉사를 하고 싶은지를 우리 정확히 알면 그 봉사활동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 만들어서 매칭을 시켜주는 거죠. 잘할 수 있을 거야. 정말 우리 지금 저희가 13개 조인데요. 하나하나가 우리 학생들이 이제 앞으로 한 5, 6주에 걸쳐서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적용해 볼 텐데요. 정말 기가 막힌 게 많았어요.
저 일일이 다 소개하지는 못하지만 오늘 일단 두 개 저희 학생들이 하고 있는 거를 좀 보면서 빅데이터 분석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업에도 오셨고요. 기업에서도 학교에서도 오셨고요. 또 언론사에서도 오셨는데 실제 언론사에서 기사를 쓸 때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데이터 저널리즘 기사 쓰기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 전 분야에서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오늘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제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 가셨을 때 빅데이터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큰 데이터, 비싼 요금제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빅데이터가 뭔지 6B 고려대학교 김성태 교수가 얘기한 6B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오늘 1시간 15분의 수업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더운데 이 공간이 굉장히 좀 덥죠.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또 언제 뵐 수 있으면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